안녕하세요. 저 보라의병원 치과 2호라고 합니다. 오늘 보험 임플란트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뭐제 환자분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미 보라의병원은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찾아오시느라고 힘들진 않으셨나요, 여기? 잘 찾아오셨나요? 예. 여기 보시면은 보라의병원이 건물이 4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치과가 있는 데가 여기고, 그죠? 사랑관 4동, 3동이죠. 여기는 이제 세미나실이 있는 여기 요 건물 4동에 6층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네, 저는 뭐 저랑 이제 구면이신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2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졸업하고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구강아간면외과, 이름 좀 길죠? 구강아간면외과. 그러니까 치과 내에도 여러 과가 있는데 구강아간면외과를 수련받고 한눈 안 팔고 계속 여기서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 사진이긴 한데 옛날에 뭐 MBC나 JTBC 이런 데서 뭐 짧게 방송도 좀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치과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과는 이제 구강아간면외과라는 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과냐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단어의 조합인데요. 구강, 악, 안면, 외과 이렇게 4단어의 조합입니다. 단어 뜻은요. 구강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입, 치아를 이제 말하고, 악은 이제 턱이죠, 턱. 그다음에 안면은 얼굴, 외과는 우리 뭐 정형외과, 성형외과처럼 수술하는 과를 이제 외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의 조합이니까 요걸 이렇게 가만 보시면 구강 아간면외과 줄여가지고 구강외과라고도 하죠. 이 과에서 뭘 하는지 대충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구강 먼저 보겠습니다. 구강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예쁘게 웃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들 그 사람 이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한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8개가 있죠. 그러니까 4 곱하기 8, 32. 32개의 치아가 있는데 맨 뒤에 있는 이빨, 요 맨 뒤에 있는 것들, 맨 뒤에 있는 어금니가 이제 사랑니죠. 사랑니를 포함하면 32개, 사랑니를 빼면 28개. 근데 보통 치과의사들은 사랑니를 치아라고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양도 좀 이상하고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묻혀 있는 경우도 있고 괜히 어설프게 묻혀 있어 가지고 환자 고생만 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보통은 생각할 때는 28개가 사람 치아 개수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진인데요. 사진 잘 보시면은 그죠? 방금 잘 맞추셨죠? 이게 지금 사랑니도 있고 사랑니가 없는 부위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죠 저희가. 그래서 보시면은 사랑니가 지금 어디 있죠? 그죠? 여기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죠? 위에도 조그맣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랑니가 이제 꼭 뽑아야 되냐? 이게 항상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그 제대로 잘 났으면 안 뽑으셔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랑니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게 이가 조그만 게 아니라 치아가 사실 이만한데 잇몸에 덮여 있는 거죠. 이게 차라리 완전히 덮여 있으면 모를까? 이렇게 한 반도 아니죠. 한 5분의 1 정도? 그죠? 이렇게 애매하게 노출이 되어 있으면 꼭 여기서 탈이 납니다. 여기서 염증이 나고 붓고 아프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뽑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요것만 망가지면 괜찮은데 이 앞에 있는 이 멀쩡한 어금니까지 상하게 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뽑으면 이만한 이빨이 있는 거죠. 하여튼 요런 거. 그러니까 구강암면외과에서는 요런 사랑니 뽑는 거 이런 거 좀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죠. 이렇게 앞니 2개가 빠져가지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넣었죠 예쁘게. 근데 이게 임플란트죠. 이런 거 임플란트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이제 구강 영역에 대한 제 치료 분야고요. 그다음에 악이 이제 턱이니까 이 사진에서 뭐가 이상하시죠? 뭐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금이가 있죠. 여기도 금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넘어지거나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은 싸우다가 이제
턱이 부러져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잘 씹지도 못하고 좀 많이 아파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금속 핀 돼 가지고 예, 원래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거 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뭐가 이상하시죠? 여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어야 되는데 보통 지금 이쪽에는 뭐가 이게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보면은 MRI 사진인데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얗게 뭐가 큼지막하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안에 생긴 종양 덩어리인데요. 예. 이렇게 모델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정상이라면 여기가 이렇게 뭔가 자라 올라온 거죠. 이렇게 자라 올라오면은 입도 안 벌어지고 좀 불편한 게 많아서 점점 커지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떼냅니다. 보시면은 이게 떼낸 후의 사진인데요. 뭐가 이제 없어졌죠. 요런 거, 요런 거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안면. 이분은 지금 일부러 턱을 이렇게 삐뚤고 이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대로 편안하게 있는데 이렇게 턱이 돌아가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죠? 좀 놀림도 좀 당할 수 있고 본인도 조금 컴플렉스가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맞추는 거, 이런 거 수술 주로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 분야는 뭐 임플란트뿐 아니고 되게 이렇게 다양한데 일단 오늘의 주제는 구강, 치아에 국한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치아는 뭐 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빨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칫솔질, 뭐 입술질, 양치질 이렇게 용어가 많은데 이 중에 그 옛날엔 썼는데 요즘에는 틀린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 개 중에 뭘까요? 칫솔질, 입술질, 양치질. 옛날엔 맞았는데 요즘엔 틀리다고 안 쓰는 말이 있어요. 표준 그 대국어 사전에 보면은 바로 이제 입술질입니다. 입술질 아니고 지금 현재는 칫솔질이 표준말로 되어 있고요. 칫솔질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죠? 쉽죠? 칫솔로 이를 닦는 일. 그럼 양치질은 뭘까요? 뭐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칫솔질이나 양치질이나 양치질은 이를 닦고 물로 입안을 가시는 일. 그냥 상식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근데 이제 살아가시다가 이런 이제 청천벽력 같은 말씀 들으신 경우가 있죠. 이제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선생님 이를 뽑으셔야겠어요. 그죠? 발치. 이게 발치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드는 단어거든요. 진짜 이거 꼭 뽑아야 돼?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원래 본인 치아가 최고입니다. 여기 임플란트 제가 해드린 분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써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뭔가 달라요. 본인 치아가 최고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뽑지 말고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정답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애써 이제 살려가지고 그 치아로 이제 잘 씹을 수 있을지, 가령 깍두기 같은 거, 학부모들 좋아하시니까 깍두기도 잘 씹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껏 살렸는데 그 선생님 거기는 좀 치아가 약하니까 깍두기 같은 거 씹지 말고 부드러운 것만 씹으세요. 그래서 부드러운 것만 이제 씹으면서 뭐 그렇게 지내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껏 뭐 부드러운 것만 씹으려고 치료 막 그 돈 주고 그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사실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살리는 거는 좋은데 그 치아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뭔가 제대로 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 기능을 이제 잘 수행을 못한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발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치아를 왜 뽑게 되느냐? 막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뭐 부딪히고 다치고 뭐 그렇게 해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충치, 그다음에 잇몸병, 그죠? 어르신들 말씀으로 이제 풍치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이를 뽑게 됩니다. 근데 충치가 크지 않으면은 그냥 치료해서 떼어서 쓰면 되고 잇몸병도 즉 풍치도 심하지 않으면 잇몸 치료 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제 충치가 되게 심하거나 풍치가 되게 심할 때는 말씀드린 이유로 그 자리에 있지만 그걸로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이제 뽑게 됩니다. 좀 약간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고 집이 그냥 공중에 떠 있나요? 집이 이제 땅이 있어야지 집을 짓죠. 그래서 땅도 좀 튼튼해야 이제 튼튼한 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치아라고 비유할 수 있고요. 땅을 잇몸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치아 이렇게 구멍이 뻥 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걸 이렇게 이게 이제 결국 충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잇몸에 이렇게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잇몸 질환, 풍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에 대한 걸 이렇게 잘 메꿨다, 이 떼우는 치료, 이게 바로 충치 치료가 될 거고요. 잇몸을 이렇게 잘 이제 치료해가지고 원래대로 잘 만들어놨다, 이게 이제 잇몸 치료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여러 선생님들 중에 꼭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제가 선생님 이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이를 뽑아야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뽑지 말고 이렇게 잘 떼어가지고 잘 씌워가지고 그렇게 안 흔들리게 할 수 없느냐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요걸 보시면 이제 답이 나와요. 그 치아가 흔들리는 거는요, 충치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잇몸이 안 좋아서 흔들리는 겁니다. 잇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땅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아무리 뭐 충치 치료한다고 이 흔들리는 게 이제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는 잇몸 치료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너무 잇몸이 많이 망가졌다, 그러면 잇몸 치료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이를 뽑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치과 치료는 치과 치료 이제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보험되는 진료가 있죠.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국가에서 한 뭐 50% 정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뭐 충치 떼우는 거라든지 신경 치료, 잇몸 염증 치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발치, 이런 건 이제 보험 진료가 되고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거는 보험이 안 됐죠. 이 해 박는 거, 가령 뭐 틀니라든지 뭐 브릿지, 뭐 오늘 말씀드린 임플란트, 이런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비보험 진료였죠. 근데 이제 5년 전에 2014년 7월 1일부터 이제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비보험 되던 거를,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던 거를 지원을 이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으로. 어떤 걸 해줬냐면은 틀니랑 임플란트, 여기 보이는 브릿지는 지원이 아직 안 되고요. 현재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가 뭔지, 그다음에 보험 임플란트는 뭔지,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네. 자, 임플란트가 뭘까요? 그러면요, 임플란트 하신 분 저기 계신데, 임플란트가 뭘까요,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첫 번째 치아가 유치죠. 애들 그 조그만 귀여운 이빨. 그다음에 이제 그 유치가 다 빠지고 어른 치아가 나오죠. 이게 이제 영구치. 영구치가 이제 원래 말 그대로 영구치잖아요. 영원히 쓰는 이빨. 영원히 쓰는 이빨이라서 영구치인데, 이게 영원히 못 쓰죠. 뭐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뭐 충치나 풍치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뽑게 되면, 예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브릿지나 틀니 요 정도였는데, 씹는 힘이 좀 약했는데, 이제는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개발이 돼서, 저는 이제 세 번째 치아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 번째 치아가 임플란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기본 구성이 이렇습니다. 자연 치아랑 임플란트 치아를 비교한 건데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겠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연 치아 가지고 본 떠서 만든 게 임플란트니까, 치아 보면은 이렇게 뿌리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이렇게 뿌리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고요. 치아도 머리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죠. 임플란트도 머리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잇몸 뼈가 있고요. 자, 뿌리에 해당하는 부위, 이게 바로 임플란트 본체입니다. 여기 들어가고, 근데 보시면은 잇몸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체와 잇몸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물이 항상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기둥이 하나 들어갑니다. 본체 위에. 근데 본체랑 기둥이랑 그냥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잘 빠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사로 조여 놓습니다. 진짜 나사입니다. 그야말로 손으로 조이는 나사. 나사로 이렇게 잘 튼튼하게 조여 놓은 다음에, 근데 이거는 이빨이 아니잖아요. 이 기둥은. 여기다가 이제 이를 이렇게 해 넣어야죠. 이거 우리가 이제 상부 보철물 이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물론 요거랑 약간 다른 구성인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현재 나오는 임플란트는 다 거의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처음에 신경 쓰실 게 이게 안전한가?
그죠? 임플란트 보면은 뭐 안 좋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또 이거는 몇 년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되게 굉장히 문구가 자극적이죠. 임플란트 부작용 속출 40%는 시술 중단. 세상에 40%가 중간에 시술 중단했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죠. 아니 40% 정도 시술 중단할 거면 임플란트 하면 안 되겠네.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들여다 보시면 전국에 이게 몇 년 전 데이터라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루에도 망하는 치과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전국에 16,600개의 치과 의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약 1,000만 개 임플란트 심거든요.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정확히 개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심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부작용 관련된 분쟁 건수, 네, 뭐 소비자 뭐 보험 같은데 뭐 들어간 분쟁 건수가 88건입니다. 1,000만 건 중에 88건. 굉장히 적죠. 0.001% 미만이고요. 이 분쟁 건수 88건 중에 35건이 시술 중단입니다. 그게 이게 40%죠. 그러니까 보면은 전체 건수 중에 40%가 아니라 이게 중간에 잘 안 돼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건수 중에 40%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것만 딱 보면 이게 굉장히 안전한 거로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임플란트 도대체 나온 지 얼마나 됐냐? 뭐 요즘에 그러는데 얼마나 됐냐 보시면 제가 알기로 가장 안전한 진통제는 타이레놀이거든요. 타이레놀이 나온 지가 64년 됐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64세, 1955년생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사람 손은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또 막 미세한 부위, 깊숙한 부위는 사람 손이 들어가기가 애매해서 로봇 수술이 이제 막 하고 계시거든요. 치과 쪽으로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미 뭐 다른 곳에서는 로봇 수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벌써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나온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이렇게 64세, 20세 써놨으니까 요 사이겠죠? 43년 됐습니다. 1976년. 그러니까 이제 어엿한 중년의 나이죠. 그래서 임플란트에 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이 정립돼 있고 어느 정도 안전성이 이제 검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성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뭐 다양하죠. 평균적으로 좀 낮으면 90%, 좀 높으면 98% 정도 됩니다. 임플란트 한번 했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했을 때 성공률은 역시 높다고 되어 있고요. 실패가 언제 많느냐? 초기 1년에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그러면 한 번 하면은 얼마나 쓰냐? 그 말씀도 제가 많이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구강 관리만 잘 되면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구강 관리라는 게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이죠.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오셔가지고 정기 점검하시는 거, 이런 것만 잘 사실 되시면 제가 볼 때 임플란트는 사실 굉장히 오래 쓰실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진료인 것 같습니다.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데 잘 하기 어려운 거. 하루에 한 번을 닦더라도 3분 이상 꼼꼼하게 닦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임플란트 보철물 주변은 사실 좀 더 꼼꼼하게 닦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연치아랑 다르기 때문에 염증에 좀 더 약한 면이 있어서 임플란트 보철물 주면은 여기 나 임플란트 했지. 그럼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닦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칫솔질을 이제 막 세게 막 하면은 시원하다고 상쾌하다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옛날엔 막 진짜 분노의 칫솔질 엄청 막 뻑뻑 닦았는데요. 사실 그건 정말 안 좋습니다. 치아가 다 상해서 칫솔질은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것도 하나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르신들도 계신데 평균적으로 내 나이 사람들은 치아가 몇 개나 있을까? 응? 내가 지금 치아가 딱 거울 보면 세 보니까 몇 개가 있는데 나는 이게 평균치보다 높을까 낮을까? 이런 거 궁금해 하신 적 없으세요? 네. 그래서 궁금해 하실까봐 이게 2012년 자료긴 한데요. 자, 보시면요. 이제 연령 19에서 29세, 20대죠. 20대는 평균 치아 개수가 28.7개. 그죠? 아까 치아 개수가 사랑니 포함 32개, 32개, 사랑니 빼면 28개. 그러니까 거의 다 얘가 있는 거죠. 이 젊은 친구들은. 근데 이제 30대 보면은 거의 뭐 있습니다. 28.4개 사랑니도 다 있고. 40대, 50대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60대 넘어가면서부터
이 자연치 개수가 21.2개, 거의 21개로 줄어듭니다. 28개 중에 21개로. 그래서 이제 70대가 이제 넘었다 그러면은 14.8개. 원래 28개 중에 14개 정도니까 한 절반 정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거울 보고 세보니까 내 자연치아가 한 14개 정도 있다. 그럼 평균 더 많다. 그러면 관리 되게 잘 하신 거고, 더 없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관리 잘 못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역시 상식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구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 3종 세트입니다. 3종 세트.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다들 너무 잘 아시는 칫솔이고, 그다음에 이게 실이죠. 치실. 그다음에 치간 칫솔. 사실 이게 3종 세트라 이게 사실 3개가 다 필요합니다. 이게 삼총사입니다. 삼총사.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구강 관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 보라매명에서 예전에 만든 동영상이 있어서 이거 잠깐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올바른 치아 및 구강 관리 방법 안내. 올바른 칫솔질 방법. 칫솔질은 음식을 먹은 다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야 하므로 하루 4번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 번 닦을 때에는 최소한 3분 이상 칫솔질을 해야 하는데, 바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3분 이상 닦는 것만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다시 말해 대충 자주 닦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번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잘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칫솔질을 하는 방법은 치아의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아 바깥면. 칫솔을 옆으로 움직여서 닦으면 칫솔질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잇몸을 손상시키고 치아를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아의 바깥면을 닦을 때에는 칫솔을 비스듬히 기울인 상태에서 치아와 잇몸 사이를 가볍게 눌렀다가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칫솔질을 합니다. 치아 안쪽 면. 앞니의 안쪽 면은 칫솔을 세운 상태에서 안에서 밖으로 쓸어내듯이 닦으시고, 어금니의 안쪽 면은 칫솔을 옆으로 놓인 상태에서 칫솔을 돌리면서 닦습니다. 어금니의 위쪽 또는 아래쪽 면. 칫솔을 앞뒤로 움직이며 닦습니다. 치실을 사용하는 방법. 치실은 30에서 60cm 정도를 자른 다음 폭이 3-4cm 정도가 되도록 손에 감아서 사용하는데, 한번 사용한 부위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조금씩 이동하면서 새로운 부위를 사용합니다. 치실을 치아 사이에 넣을 때에는 한 번에 억지로 힘을 주어서 하지 마시고 살살 톱질을 하듯이 밀고 당겨서 부드럽게 넣는 것이 좋으며, 치실을 치아 면에 부착시켜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아래 위로 쓸어내리는 동작을 5-6회 정도 반복합니다. 한편 손놀림이 부자연스럽거나 치실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손잡이가 달린 치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간 칫솔 사용 방법. 잇몸이 나빠서 치아 사이가 넓은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간 칫솔은 크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치아 사이에 부드럽게 삽입되고 뻑뻑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로 골라서 사용하십시오.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치아 간격이 벌어진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를 골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치아 간격이 벌어지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칫솔질을 할 때에는 치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살살 밀어 넣은 다음 왕복해서 움직이며 이 사이를 닦는데, 치아 사이 간격이 좁은 부위에는 억지로 치간 칫솔을 사용하지 마시고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잇몸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처음 치간 칫솔을 사용할 때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와이어를 끝을 구부려서 사용하면 제대로 닦이지 않거나 와이어가 부러질 수 있으므로 와이어를 구부리지 마십시오. 혀 클리너 사용 방법. 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칫솔로 혀를 닦을 수도 있지만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할 때에는 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번에 3, 4회 정도 가볍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스케일링을 통한 치석 제거. 치석이란 치아 표면의 세균막과 침 속의 무기질 등이 혼합되어 단단하게 굳어진 것으로 치석을 그대로 두면 잇몸 질환이나 입냄새 등의 원인이 됩니다. 스케일링은 이러한 치석을 전문적인 방법으로 제거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시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치아 및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임플란트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씹는 힘입니다. 이제 자연차랑은 비슷하고요. 틀니랑 뺐다 꼈다는 틀니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한 5배에서 7배 정도 더 강합니다. 훨씬 잘 씹히겠죠. 그다음에 사실 뺐다 꼈다 할 필요가 없죠. 임플란트는요. 네, 틀니는 뺐다 꼈다 이제 주무실 때는 빼고 주무시고 이제 식사한 다음에도 꼭 빼서 청소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임플란트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 큰 장점이죠. 그다음에 이게 잘 인지 못하시는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를 뽑고 나면은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 뽑은 자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잇몸뼈가 많이 녹습니다. 그러면서 얼굴 모양도 좀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잇몸 치아가 있다가 빠지면은 잇몸이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얼굴도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건지 지금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치아가 있고요. 치아를 뽑았는데 많이 상한 상태라 잇몸이 이렇게 뭔가 이제 굉장히 잇몸뼈가 많이 녹아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심어도 이렇게 뼈가 노출됩니다. 임플란트는 원래 뼈에 완전히 둘러싸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뼈 이식을 이렇게 합니다. 뼈가루를 이렇게 잘 뿌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막도 쓰고 이렇게 잘 꼬매 놓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완성이 돼서 씹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제 브릿지랑 비교했을 때는요. 브릿지라는 게 사실 요 가운데 이빨이 없을 때 앞에 이빨 갈고 뒤에 이빨 갈고 한 1, 2mm 멀쩡한 치아를 1, 2mm 정도 뺑 눌러서 삭제한 다음에 이렇게 씌우는 거거든요. 왜 브릿지라고 하냐면 브릿지가 우리 다리잖아요. 다리. 영어로 다리란 뜻이니까 그냥 다리 같죠. 여기 사이 교각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앞에 뒤에 치아 멀쩡한 거를 갈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싫죠. 또 이렇게 건드리고 나면은 이 갈아낸 치아는 또 잘 썩거나 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옆에, 앞에, 뒤에 치아 갈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좀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이 있죠. 근데 단점이 임플란트는 그죠? 본체를 식립하는 게 결국 수술입니다. 그래서 뭐 시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마취하고 잇몸을 째고 하는 일종의 수술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좀 아프고 붓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단점이죠. 틀니나 브릿지는 그럴 일이 없는데 임플란트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통증을 3일, 붓기 일주일 정도 갑니다. 물론 더 짧은 경우도 있고 더 긴 경우도 있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게 자주 와야 됩니다. 브릿지나 물론 틀니도 좀 자주 오지만 브릿지에 비해서는 정말 자주 와야 되는 게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오시죠. 첫 번째 오셔가지고 구강 검사하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 계획 세우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좀 더 수술을 정밀하게 하려면 우리가 장치도 필요하거든요. 그 장치를 끼고 CT도 찍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오셨을 때 비로소 이제 임플란트 본체 시술을 하죠. 요때 이제 좀 붓고 아프고 하실 거고 그다음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실밥풀로 또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가 굳기를 기다렸다가 다섯 번째 오셔가지고 임플란트 보철 치료 시작하시는데 임플란트가 상부 보철물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뭐 본 뜨고 막 본도 여러 번 뜨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게 또 임시치아를 쓸 때도 있고 그러면은 한 3번에서 5번 정도 오셔야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다행이죠. 혹시 이제 뼈가 많이 없다, 잇몸뼈가 너무 없다 그러면은 고리식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잇몸이 너무 약하다. 그럼 잇몸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오셔야죠. 그 수술하고 나면은 또 실밥으로 또 오셔야죠. 그 다음에 뼈가 너무 없으면은 처음부터 기둥을 연결하지 못하고 기둥 연결하는 걸 따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오셔야죠. 그거 하고 나면 또 실밥 풀어야죠. 그러니까 네온 횟수를 보시면 짧게는 7번, 많게는 16번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와야 된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완성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날 수술하고 그날 바로 씹으면 참 좋지만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최소 이렇게 2달 정도 필요하고, 뼈가 너무 없어서 뼈 이식도 많이 하고 오래 기다리고 그럼 뭐 1년은 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뼈와 완전히 붙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를 이렇게 넣어 놓는다고 뼈랑 딱 붙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붙거든요. 그 기간이 최소 2달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임플란트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기간은 점점 짧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2달 정도는 기다려야 이 임플란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뼈랑 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뼈 이식, 즉 고리식을 했다 그러면은 뼈를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에 까맣게 이제 뼈가 녹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뼈가루를 해가지고 뼈 이식을 했다.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시간도 시간이고, 이 인공뼈가 이 본인 뼈로 바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임플란트가 제대로 기능을 하겠죠. 그게 보통 4달, 짧으면 4달, 길면 1년까지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다리느라고, 저희가 일부러 늦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기다리느라고 그렇게 많이 기다리시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죠. 뼈가 이렇게 많이 얇아가지고, 요거는 좀 약간 어려운 수식인데, 뼈를 이렇게 살짝 쪼개가지고요, 요 사이에 이렇게 임플란트 2개를 심었습니다. 쪼개고 났더니 이렇게 빈 공간들이 보여서 역시 사이에 뼈 이식을 하고 역시 보호막도 덮고, 그렇게 완성을 진행하고요. 보시면은 요 이빨이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잇몸이 많이 녹아서 막 흔들흔들 거리고 일로 못 씹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뽑게 됩니다. 뽑고 나면은 보시면은 이 뼈가 움푹 패여 있습니다. 이 움푹 패여 있는 데는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뼈 이식을 아예 따로 합니다. 임플란트 못하고 뼈 이식만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얹어놓고 한참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심고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이렇게 완성. 이런데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뼈 이식을 복잡하게 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1년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원래 치아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래 치아랑 비교를 한다는 게,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고, 처음에 아기들 태어나면은 이빨이 없죠.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빨이 언제쯤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아기들 이빨이? 우리 어머님들이 계셨으면 아실 텐데. 이빨이 언제 나냐면 한 6개월 정도 있다 납니다. 그죠? 6개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맣게 아래부터 나죠. 아래부터 귀엽게 나는데 처음엔 없다가 이게 나오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어른 치아는 얼마나 걸릴까요? 유치 다 갈고 어른 치아 나오는데 시간이, 보통 어른 치아는 어금니부터 나오거든요. 뒤에 안 보이는 어금니부터 한 6년 정도 있어야 나오고요. 앞니는 7년 정도 있어야 나옵니다. 이 보시면은,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빨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시간이 걸리죠. 이런 거 보시면은 임플란트 해가지고 1년 만에 이를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비교해 보시면은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덜 아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를 뽑고 나서 잇몸이 나을 때까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경우에서는 이를 뽑자마자 바로 본체를 식립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앞니 같은 경우 보시면 앞니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앞니가 딱 부러져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이를 뽑아내고요, 예쁘게 뽑아내고 그냥 그날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고, 근데 여기 공간이 좀 있잖아요, 까맣게.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뼈 이식 재료를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잘 꼬매놓고 임시치아도 만들고 기둥 연결해가지고 이를 이렇게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뽑고 나서 잇몸 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기간이 훨씬 줄겠죠. 자, 그럼 뼈 이식 가는 게 괜찮은지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임플란트는 하겠는데 뼈 이식은 무서워서 못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뼈 이식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에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도 뼈 이식을 안 하면 임플란트 실패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보통은 임플란트 수술할 때 동시에 합니다. 물론 이제 뼈가 너무 없으면 뼈 이식 먼저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임플란트 수술과 동시에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는 잇몸뼈가 이제 주저앉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거의 뼈 이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뼈 이식이라는 게 아까 임플란트 역사 제가 4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치아 임플란트 뼈 이식하기 전부터 이미 뼈 이식은 있었습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은 뭐 다리라든지 팔이라든지 그런 데도 뼈 이식을 이미 옛날부터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뼈 이식 자체의 역사는 임플란트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고요. 고통도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인공뼈들이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는 본인 뼈를 쓴다고 막 여기 엉치뼈라든지 골반뼈라든지 막 이런 뼈를 떼가지고 막 썼는데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그냥 인공뼈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딴 데서 뼈 딸 거 없이 그냥 인공뼈가루 써가지고 뼈 이식을 하고요.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꼭 이제 이런 얘기 들리죠. 이제 임플란트 하고 나서 엄청 고생했다. 누구누구는 엄청 고생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하면 안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잇몸뼈가 너무 없어가지고 뼈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한 경우에는 분명히 고생을 하세요. 분명히 많이 붓고 많이 아프고 고생 사실 엄청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생이 길어야 2주입니다. 2주 아프고 붓고, 물론 이제 2주가 짧은 시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근데 2주 정도 이제 고생해가지고 잘 완성해서 젊었을 때 이제 본인 이빨처럼 잘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감내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도 고생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뼈 이식도 안 하고 간단히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뭐 한 2달이면 끝난다 그러더니 막 1년, 2년 아직도 안 끝나요. 막 이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좋죠. 대부분 그렇게 되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변명과 핑계 맞습니다. 핑계 맞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게 간단하고 쉽게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수술이니까 이게 100%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해가지고 100% 성공하는 게 사실 이 세상에 뭐 있을까요? 그래서 크건 작건 위험이 무조건 따르고요.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저의 스승님이 하셔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이제 문제가 안 생긴 게 제일 좋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얼마나 성실하게 해결해 주느냐, 사실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치과뿐 아니고 어디 뭐 팔이나 다리 뭐 이런 데 다쳐가지고 갈 때도 제가 처음에 생각하는 거는 뭐 사람이 하는 거라 잘 안 될 수 있는데, 잘 안 됐을 때 이 의사가 얼마나 이거를 잘 안 된 거를 잘 처리를 해줄까, 합병증 같은 거를 얼마나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까, 사실 그거를 좀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 고르실 때는요 그런 걸 항상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치아랑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씹는 자체는 원래 치아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임플란트 치아 자체는 느낌이 없습니다. 원래 치아들은요 이렇게 신경을 받습니다. 신경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톡톡 치면 아프고 막 너무 센 거 깨물면 아프고 막 그런데 임플란트는 그런 게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신경가지가 없고 그냥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여기다가 사실 먼 짓을 해도 통증이 없습니다. 물론 이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에 이제 손상이 가지면 당연히 아픈 건데
임플란트 자체에는 뭘 해도 이제 전혀 느낌이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조금 이상하다, 어색해요, 남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잘 깹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임플란트의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임플란트 본체의 두께가 이 진짜 어금니 두께보다 훨씬 얇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이제 기술의 한계인데, 그렇게 되면 요 사이가 이렇게 뜹니다. 더 많이 얇으니까. 그러니까 요 사이로 자꾸 음식물이 껴들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음식물이 끼고요. 그럼 이거 메꾸면 되지 않느냐? 이거 메꾸면 이게 옆에 치아랑 완전히 딱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로 또 음식이 또 껴 들어갑니다. 근데 틈이 너무 좁아 버리면 끼어 들어간 음식물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낄 때 끼더라도 잘 빠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서 이런 식으로 틈이 넓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본인 치아를 최대한 관리 잘 하셔가지고 잘 씹을 수 있는 상태라면 안 뽑고 본인 치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서두에 그래서 강조를 한번 드린 바고요. 칫솔질 할 때는 잘 빼내시면 사실 별 문제 없습니다. 물론 불편하죠. 이거 밥 먹고 나서 항상 이거 빼야 된다, 이거 너무 껴가지고 불편하다. 근데 일단은 저도 임플란트 한 치아는 없지만 저도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고 그런 치아가 꼭 있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일단 그냥 무시하고 먹습니다.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끝나고 잘 뺍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뭐 잇몸이 약하다, 뭐 당뇨가 심하다, 그다음에 난 뭐 몸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너무 많아서 평소에 먹는 약이 너무 많다, 아니면은 골다공증이 있거나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어서 안 된다고 들었다. 근데 사실 이 네 가지 경우는요 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잘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면 다 가능합니다. 사실 임플란트는 안 되는 경우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구강암으로 턱뼈에 방사선 치료했을 때, 물론 이거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임플란트 하려는 딱 그 부위에 방사선을 쐈다. 그러면은 이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보장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항암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뼈에 오래도록 남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런 항암제를 복용했거나 지금 복용 중이다.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는 저희가 일단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인공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인공, 자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인공 물질이 입안에 있는 거를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 씹고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단지 그냥 그게 싫은 거죠. 그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쉽지만 실패 가능성이 커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뭐 다른 대안, 뭐 틀니 같은 거를 권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다음에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담배 많이 피시고 술 많이 피시고 칫솔질 잘 안 하신다, 이러신 분들은 이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오래 못 씁니다. 임플란트 오래 쓰시려면은 이런 거는 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제가 그래서 구강 관리하는 동영상도 한번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 벗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요 반대 치아가 이렇게 솟아 내려온 거죠. 공간이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없죠. 아래 잇몸이랑 사이가. 이게 처음에 여기 있지 않았는데 아래 이제 이렇게 만나는 이빨이 없으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입 벗고 너무 오래 지나면은 반대측 치아가 이제 솟아 오르거나 솟아 내리거나 그러죠. 그러면은 이 공간이 너무 적으면 여기다가 뭘 해놓을 수가 없어요. 본체는 이렇게 식립할 수 있지만 임플란트 머리에 해당하는 상부 보철물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치아를 갈거나 그 교정 치료 아시죠? 교정 치료 해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입 벗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나야 괜찮냐고 여쭤보시니까 한 6개월 내로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너무 입 벗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반대쪽 치아가 이렇게 쭉 내려오거나 뭐 올라가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방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요, 이게 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층이 나눠져 있고요. 잘 보시면은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게 사진을 잘 보시면은 이게 지금 위에 이빨이고요. 위에 이빨이 아래 잇몸이 완전히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 벗고 나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위에 어금니가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이 위에 치아랑 아래 잇몸이랑 틈이 하나도 없어요. 틈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다 이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정해가지고 이 내려와 있는 치아를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올렸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끝난 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지금 잇몸 틈이 좀 있죠. 생겼죠. 처음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치아랑 잇몸이랑 딱 다 있잖아요. 공간이 없는데 이게 보면은 치아랑 잇몸이랑 아무래도 공간이 좀 있죠.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입 벗고 나서 너무 오랜 시간을 경과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방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년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잘 쓰고 계시는 사진이고요. 자, 비싸다는 단점, 비싸다는 단점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험 임플란트에 대해서요. 일단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그럼 보험 임플란트랑 비보험 임플란트랑 뭐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재료, 무슨 시술 방법 다 똑같습니다. 단지 가격 차이가 되고요. 보라병원 기준으로 총 비용이 임플란트 개수 하나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돈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뼈이식 비용은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금리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르신들은 이제 컴퓨터도 잘 하시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제가 지금 보험 임플란트 관해서 드리는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는요, 주민등록상 만 65세. 그죠? 근데 어르신들이, 그죠?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어르신들 태어나실 때는 출생신고를 바로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지금 70인데 주민등록에는 아직 64세야 이러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실제 나이는 안 되고 주민등록 나이입니다. 주민등록 나이에서 65세 이상. 그다음에 본인 치아가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치아가 아예 없는 경우는 안 되고요. 그리고 보험 틀니와 보험 임플란트가 동시에 둘 다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요 환자분은 즉 이빨이 다 있어요. 이빨에 다 있어서 임플란트가 필요 없는 분이고요. 이제 살아가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임플란트가 이제 2개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평생 2개까지요. 근데 이렇게 아예 이가 하나도 없는 분도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보험 임플란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가 하나도 없어서요. 그러면은 위에는 하나도 없는데 아래는 이빨이 하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위에는 보험 임플란트가 안 되지만 아래는 임플란트가 됩니다. 이가 하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준 겁니다. 국가에서. 물론 이제 이가 이렇게 하나도 없으면 보험 틀니 하시면 됩니다. 보험 틀니는 가능하니까요. 근데 보험 틀니는 이제 틀니를 해보셨으면 알 텐데 위에 틀니는 그나마 쓸만해요. 위에 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위에 틀니는 쓸만한데요. 아래 틀니는 이게 혀가 있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아래 틀니. 위에 틀니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데 아래 틀니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플란트 2개를 심어서 틀니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근데 안타깝지만 이때 쓰는 임플란트는 보험이 안 돼요. 틀니를 잡아주기 위한 임플란트는요. 왜냐하면 여기 치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근데 위에 올라가는 틀니는 물론 보험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는 이제 2개까지인데요. 이것도 안타깝지만 2개까지입니다. 뭐 더 늘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개인당 평생 2개까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치아가 4개가 없어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임플란트는 개수가 치아 개수대로 가진 않습니다. 치아가 4개 빠졌다고 임플란트를 4개 심진 않습니다. 치아가 4개 없으면 임플란트는 3개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보험이 되고 보험이 안 되느냐? 요 두 개는 일단 보험이 됩니다. 근데 요거 앞에 있는 요거는 보험이 안 되고 요 사이에 이제 가짜이를 만들어 놓거든요. 임플란트는 이게 가능합니다. 예, 근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가짜이도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료 단계는 국가에서 딱 정해줬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진단하고 치료 계획 세우는 단계, 1단계. 그다음 2단계는 이런 본체,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 고정체 식립하는 게 2단계. 그다음에 위에 상부 보철물 만드는 거, 이게 3단계입니다. 이렇게 딱 순서를 정해놨고요. 각 순서별로 돈도 딱 정해놨어요. 물론 이게 병원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종합병원 기준으로 1단계에서 이제 들어가는 금액이 이 정도 되고요. 2단계 식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 되고요. 물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약값도 있을 거고요. 3단계 보철 수복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 됩니다. 병원마다 약간의 비용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제 뭐 개인 병원, 큰 병원의 차이도 있고 수가 자체가 약간 다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병원이 약간 비싼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그 병원마다 사용하는 재료 가격 차이도 좀 있을 거고요. 임플란트 회사 차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의사마다 또 시술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죠. 어떤 의사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어떤 의사는 이렇게 한다고. 그럼 어쩔 수 없죠. 예,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딱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치아 부위에 따라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앞니 경우는 한 번에 딱 만들었을 때 안 예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어금니는 그냥 잘 씻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앞니는 씹는 기능에다가 딱 웃었을 때 보이니까 예뻐야 돼요. 그래서 앞니는 보통 임시차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어금니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임시차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임시차의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총 비용이 지금 120만 원이 들 거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비보험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환자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지만 이제 보험으로 넘어왔으니까 이거를 환자분이 다 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해줍니다. 얼마나 지원을 해주냐면요. 우리 일반적인 그냥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은 이 120만 원에 30%만 내시면 돼요. 120만 원을 다 내시는 게 아니라 30%만 내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36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임시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약값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저희 보라매 병원 기준으로는 한 45만 원 정도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저희 기준이고 병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 36만 원 정도 드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뭐 수급자분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난치성 질환자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더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에 우리 2종 분들은 20%만 내시고요. 1종 분들은 10%만 내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훨씬 줄죠.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약값이라든지 이래저래 생각했을 때는 대략 이 정도 비용. 임플란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완성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싸지긴 한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그 뼈가 너무 없어가지고 뼈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뼈 이식을 반드시 하셔야지 임플란트가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국가에서는 이 고리식, 뼈 이식이나 잇몸 이식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치과를 결정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을 건데요. 지금 국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 120만 원이거든요. 120만 원 딱 정해놓고 이거를 일부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 지금 120만 원인 겁니다. 임플란트의 평균 가격이요. 그래서 이제 치과를 고르실 때 어느 치과 갔더니 뭐 70만 원이고 어느 치과 갔더니 60만 원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싸게 잘 해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격이 120만 원이랬는데 왜 여기는 더 쌀까? 한 번쯤은 의심을 좀 해보실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물은요, 이게 금이 제일 좋죠. 금이 제일 좋은데 일단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 임플란트에는 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치아색 나는 재료 아니면은 이렇게 금속빛 나는 재료 요것만 일단 되고요.
금은 안 됩니다. 나는 그러면은 돈을 더 내고 보험 임플란트 하면서 금으로 할게요. 예, 그럼 참 좋은데 그게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금으로 하실 거면은 아예 보험이 안 되는 임플란트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죠. AS요. AS.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고요. 지금 국가에서 정해놓은 AS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내로 오시면 그 따로 치료비는 안 받고 예약비나 약값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이 넘어가면은 이제 보철물에 대한 수리 비용은 보험 적용이 안 되게 치료비를 받고 염증 치료는 보험 적용 받으면서 치료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거가 있냐면 임플란트 이렇게 잘 심어놔도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쓰시다 보면은 도자기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수리 비용이 이제 비보험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사를 조여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사가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다시 조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단은 비용이 크진 않지만 일단 비보험 진료가 될 거고요. 가끔 이제 이 본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험 진료. 근데 이것들이 다 이게 비용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험 가입자 환자분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은 해당 치과에서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따로 신경 쓰실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뭐 수급권자분들 1종이나 2종 분들은 병원에서 다 해드리면 좋은데 현재 국가에서 거주지 구청에 그 환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한 번 더 가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이 잘 됐는지 치과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과도 한 번 더 오셔야 되고 그래서 1종이나 2종 수급권자분들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은 구청에 한 번, 병원에 한 번 더 오셔야 되는 약간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꼭 기억하실 거는요. 시술이 일단 된 다음에는 치과를 바꿀 수가 없어요. 중간에. 그 치과가 폐업하지 않는 이상 치과를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등록 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가 이제 진단하고 치료 계획만 세우는 단계. 그 단계 이후까지만 했으면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2단계 본체가 딱 들어가면은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 전에 상담만 하고 딱 나왔는데 바꿔야겠다. 그러시면 바꿀 수 있는데요. 그게 그냥 쉽게 싹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단에 그 신고도 그 국가에 신고도 하고 막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요. 이게 행정 절차라 수주 이상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치과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보험 임플란트 해야겠다 그러고서 가시면 그 치과에서 등록을 다 해놓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치과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꾸실 수 있고 당연히 환자분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일단 등록이 한번 들어가면 이게 바꾸는데 그러니까 취소한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해야 돼서 그 절차가 수주 이상 걸릴 수 있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마냥 수주를 기다리셔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치과를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바로 들어가시지 말고 여기서 진료를 받아야겠다. 그런 치과에서 이제 등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쓸데없이 안 기다리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실 게 내가 과연 이 치과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를 잘 고르셔가지고 단골 치과를 만드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싼 데 찾아가지고 막 헤매시다 보면은 그때는 싼데요. 한 10년 정도 이제 지나서 뒤돌아보면 돈을 더 많이 쓴 것 같다고 분명히 느끼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임플란트나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번 하고 완성되고 끝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오셔서 관리를 받으셔야지 이제 탈 없이 쓰는 건데 결국 평생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 가실 거니까 이게 뭐 결혼하고도 비슷합니다. 이게 아무하고나 결혼 안 하시는 것처럼 치과도 그냥 아무 치과나 그냥 싼 데 가시는 게 좋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뭐 그 치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럼 되게 곤란해지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꼭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치과 치료하려면 일단 아프고 치료 자체가 아프죠. 마취한다고 아프고 또 돈도 들고 하니까 이거 약으로 안 되냐고. 약으로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요. 치과 치료 이게 막 저희도 힘들게 치료 안 하고 약만 딱 처방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치과 질환 중에 약으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요. 왜 그러냐면요.
뭐 잇몸약은 이제 치료제가 아니고 치료 보조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게 치태나 치석이 이렇게 있거든요. 뭐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이렇게 빤빤한 게 아니고 치아 표면에 이런 좀 덕지덕지 안 좋은 것들이 붙습니다. 이런 게 붙으면서 이제 충치가 생기고 잇몸도 붓고 아프고 잇몸뼈도 녹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약을 써가지고 먹는 약을 드셔가지고 이 치태 치석이 딱 없어지면 정말 좋은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을 먹어서 또는 뭐 주사를 맞아서 이 치태 치석을 없앨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요. 네. 충치와 풍치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치태와 치석인데 이게 약으로 절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계적, 그러니까 사람이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잇몸약 뭐 나와 있는 거 맞습니다. 저는 그 약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드셔서 나쁘실 건 없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치료 보조제일 뿐이지 치료제는 아닌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이제 평소 작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구강 관리하시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제 피하고 본인 차를 살렸을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좋고요.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차로 제대로 씹을 수가 없다. 어차피 임플란트 해야겠다 그러면은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보험 임플란트도 생겨서 가격적인 부담도 좀 줄였으니까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연령이 좀 낮아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감히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현재 등본상 65세 이상이면은 보험 임플란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1시간 지났습니다. 너무 장시간 너무 잘 경청해 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